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등과학원 그 AI 기초과학센터에서 지금 연구원으로 있는 고준혁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 1, 2교시 AI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상상했던 것보다 지금 되게 많이 계셔서 약간 좀 긴장이 되긴 하는데 일단 좀 최대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제가 저 긴장되고 하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손을 좀 들어달라고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좀 호응을 잘 해주시면 뭐 고개를 끄덕거려 주신다거나 뭐 손을 들어서 대답을 해주신다거나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아무래도 좀 그래도 수학적으로 좀 복잡한 면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쉽게 풀어낼까를 고민을 또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이게 학부모님들도 또 같이 계시니까 또 너무 뻔하고 식상한 얘기만 해가지고는 또 안 될 것 같은데 싶어서 나름 고민 끝에 무언가를 만들어 왔는데 그래도 좀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1교시에는 좀 AI라는 단어 막연하잖아요. 인공지능이 뭔지가 사실 그 단어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게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뭐다라는 걸 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그래도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1교시는 좀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2교시에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AI가 제가 이제 저 학교 다닐 때 대비해가지고 지금 들어서는 거의 저희 생활에 되게 폭넓게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눈치를 채지 못하는 부분에도 이미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되게 많은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고 이게 지금 우리 삶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를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는 AI가 만능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아직 발전 중인 기술이고 완벽하지 않고 결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이런 약점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AI를 사용할 때는 좀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하면 좋겠구나. 약간 네. 그런 것들을 알아가셨으면 해서 이 교시는 그런 두 가지 위주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AI는 어떻게 작동할까부터 하면요. 일단은 이제 항상 그렇듯이 시작할 때는 뭔가 그 저희가 AI를 뭐라고 생각하는지부터 이렇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 AI 하면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으신지를 좀 물어보려고 해요. 이게 제가 옛날에 제 학생 시절 때를 생각을 하면 원래 이 첫 페이지에 나와야 될 거는 뭐 AI가 나오는 등장하는 영화라던가 뭐 만화 이런 것들일 텐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제 챗GPT 같은 서비스들이 생겼잖아요. 사실 여기 계신 학생분들도 혹시 챗GPT를 아시거나 써보셨나요? 어떻게 써보셨죠? 왜냐하면 챗GPT가 사용 연령 제한이 있을 텐데 그 중학교 1학년부터 우리나라에 쓸 수 있을 텐데 어떻게들 쓰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그죠? 다들 챗GPT를 쓰니까 이게 워낙에 이제는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으니까 1페이지는 그래도 챗GPT를 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채팅을 할 수 있죠. 뭐 질문을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고 그림을 그려달라 그러면 그림 그려주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는 저희가 AI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챗GPT가 나오니까 또 구글도 질 수가 없으니까 경쟁 회사니까 이제 또 AI 개요 서비스 이런 걸 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기억하는 검색은 이제 뭐 물건을 검색을 하면 막 이렇게 페이지를 많이 찾아보면서 이제 원하는 정보를 뒤졌어야 했는데 이제는 아마 구글 검색을 하시면은 어떤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AI 개요 이러면서 아예 그냥 요약글을 이렇게 띄워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나? 네. 그래서 이런 요약글 같은 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보는 뭔가 AI 하면 떠오르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이제 옛날 스타일 이제 그런 거라고 하면은 이제 올 초였나요? 유행했었죠. 뭔가 인터넷에서 AI로 그림 그려놓은 다음에 잔뜩 유행했었죠. 이제 다 식었지만은. 그래도 저는 좀 나이가 많으니까 좀 오래된 유행도 가져오니까 좀 가져와 봤고요. 아니면은 저는 마블 영화를 사실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마블 영화에서 아이언맨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이제 아이언맨 수트 안에나 이렇게 아이언맨을 도와주는 AI가 있잖아요. 자비스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가져오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제가 나이가 진짜 많은지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여기 지금 여러분들 거의 뭐 한두 살, 세 살 이러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블 유명하니까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AI라고 하면은 보통 떠오르는 걸 텐데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AI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약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보통 아까 전에 그런 뭐 챗GPT한테 물어보거나 뭐 이런 거 찾아보면은 보통 하는 말이 이제 기계나 컴퓨터에서 이제 사람과 같은 어떤 지능, 뭐 사람과 같은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를 갖게 해주는 기술이 이제 인공지능이라 부르거든요. 말이 되죠. 인공 붙었고 지능 붙었으니까 인공적으로 지능 만드는 게 인공지능이겠죠. 근데 정확하게 이 사람과 같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약간 좀 애매해요. 애매하다면 애매하고 되게 많은 것들을 포괄한다면 포괄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예시를 들자면 그래서 이런 데 쓰이는구나 약간 이교시에 대한 밑밥이 되기도 하고 좀. 예를 들어서 사물인식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뭐 길을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세상을 보면은 저희가 결국 보고 있는 거는 결국 어떤 화면이나 비디오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을 때. 근데 지금 보고 있으면 각각 여기 계신 분들의 얼굴도 보이고 뭐 의자도 보이고 뭐 다른 사물들도 보이고 각각의 물건을 서로 구분할 줄 알고 그게 무슨 물건인지 이름도 붙일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물 인식 같은 게 이제 뭐 대표적인 그런 사람과 같은 어떤 문제 해결 능력 내진 지능이 되겠고요. 또 오늘 2교시 수학이니까 또 사람 하면은 뭔가 이렇게 수학 문제 풀고 뭔가 논리적 사고 이런 것들도 지능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인공지능에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런 관련된 뉴스를 좀 이렇게 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한 근 일주일? 일주일도 아니고 한 3, 4일 정도 안에 챗GPT도 아마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거고 지금 되게 많은 AI 회사에서도 새로운 버전들의 AI를 막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구글하고 그 챗GPT 회사 오픈 AI에서 홍보했던 게 이번에 우리가 내는 AI들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탔다 뭐 이런 식의 홍보 자료를 막 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이런 AI 알고리즘들을 만들어가지고 올림피아드 문제, 수학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거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렇게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논리적 사고도 어느 정도는 이제 뭐 흉내를 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논리적 사고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구글에서 지금 발표한 어떤 내용을 가져온 거라 보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거 뭐가 있을 거냐면은 상황 판단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라면 이제 순간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뭐 전략을 세우고 이런 걸 하는데 기계도 똑같이 할 수 있고요. 요거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건 이제 알파고죠. 그래서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실제로 어떤 컴퓨터로 뭔가 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실제로 사람이랑 바둑을 두게 했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되게 가장 잘하시는 바둑 기사인 이세돌 선생님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알파고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알파고는 다들 아시니까 조금 다른 걸 가져오고 싶어가지고 요거는 알파스타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글에서 만든 알고리즘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둑을 풀었으니까 그 바둑 다음에 좀 더 어려운 문제는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게임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제가 옛날 사람이어서 유행이 다 지난 게임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스타크래프트라고 아주 유명한 게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스타크래프트 2를 갖다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그 게임을 하는 알고리즘 개발을 한 거고요. 이게 1대1로 사람 대 사람이 원래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뭔가 이렇게 군대를 키우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맞서 싸우고 약간 이런 게임인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렇게 뭔가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실제로 사람을 이길 정도 수준에 뭐 항상 이기는 정도 수준에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또 사람 하면 뭐 창의력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저한테 뭐 무슨 주제를 주고 뭐 그림을 그려봐, 글을 써봐, 노래를 뭐 만들어봐 하면은 잘 못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뭐라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AI도 그런 게 가능하죠. 뭐가 사라졌나?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아래에 있는 요런 문장들이 그 AI한테 제시문을 준 거예요. 요런 주제로 그림 그려봐라. 라고 했을 때 AI가 이런 것들은 현실에 없는 그림들이지만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창조 능력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에서 원하는 그 목표하는 어떤 그런 목적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인공지능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한 문장을 이렇게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이렇게 문제들의 예시를 보면서 인공지능이나 AI가 이런 걸 하는 학문이다. 이런 거에 감을 좀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는 이런 거고 이게 학문적 정리하기 좀 큰 학문이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들에 관심이 있고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시간을 많이 들여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게 어떻게 작동할까가 제일 궁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청을 아마 다들 하셨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어, 항상 게임하는 게 없죠. 그래서 포켓몬을 들고 왔는데 네. 어, 직접 저희가 약간 이런 포켓몬이 있으면은 포켓몬 다들 아시나요? 네. 아시죠? 네. 포켓몬 같은 경우에 이제 가상 그 생물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제 가상 동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포켓몬은 동물들마다 타입이 있죠, 그죠? 뭐 어떤 건 물 타입이고 어떤 건 불 타입이고 뭐 어떤 거는 뭐 풀 타입이고 해가지고 타입이 한 열 몇 개가 있을 텐데 갈수록 늘어나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 여기서 궁금한 거는 저희가 이제 포켓몬 외형을 봤을 때 외형만 보고 얘가 무슨 타입인지 알아맞힐 수 있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뭔가 저희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나 어쨌든 뭐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포켓몬들의 종류를 분류를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사람과 같은 지능, 사람과 같은 사고고 어떻게 보면 이제 AI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켓몬이 타입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모든 타입의 포켓몬을 갖다가 다 이렇게 분류를 해보자 이런 거는 저희 여기 너무 오래 있어야 되고
좀 예시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에 물타입 포켓몬을 갖다 제가 예시로 한 10개를 들고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물타입 포켓몬인지 아닌지 판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요거를 이제 요 어떤 포켓몬이 이런 특징을 가지면은 물타입이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좀 몇 가지를 세워가지고 이 규칙을 만족하는 애들은 물타입 아니면 물타입 아님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적당하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뭐 포켓몬이 무슨 성질을 가진 물타입을 해야 될까요? 물에서 사는 물에서 사는 생물. 그죠? 물에서 사는 생물 여기 보자. 이제 거북이도 물에서 살고 이거는 해파리일 거야 아마. 해파리도 물에서 살고 뭐 물고기도 물에서 사니까 이런 것들 괜찮죠. 근데 얘는 아마 펭귄일 거거든요. 얘는 물에서 사는지 안 사는지 약간 애매하죠. 뭐 물 근처에서 살고 물에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약간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기준이지만 모든 걸 포괄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규칙을 좀 더 세워 보면 좀 더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뭐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저기도 순 친구 있었는데 파란색이거나 또 산색. 파란색이거나 물에 사는 생물 맞아요. 여기 지금 파란색인 애들도 되게 많잖아요. 파란색인 거를 좀 골라내면은 아까 전에 펭귄 약간 애매했는데 펭귄 정도 들어가죠. 그죠? 근데 대신에 여기 빨간색이지만 물에 사는 생물들도 있으니까 파란색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뭔가 일단 물에 사는 생물이면 물 타입일 수 있고 파란색이면은 또 물 타입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지느러미가 있 지느러미가 일단 좋은 기준인 것 같아요. 그죠? 지느러미가 있으면은 또 물타입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지느러미가 없는 애들도 있으니까 또 애매하고 약간 이 규칙 기반으로 요 어떤 생물이 물타입일까를 구분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이렇게 다 넣어보고서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뭐 한 분 더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나요? 말씀하시죠. 아, 공격을 했을 때 그 약 물 효과 나오는 거요. 그거 좋은데 그거 제가 파워포인트에 못 넣었어요. 그거 좋은 기준인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이름 봐도 뭔가 힌트가 더 있을 거고 했을 텐데 그거는 제가 작업량이 너무 많아져서 파워포인트에 못 넣었고 오늘은 외형만으로.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을 때 그죠? 해양 생물이거나 물타입이 물고기 모양이면은 물타입 되겠다 싶었고요. 근데 단순히 바다 생물이거나 물 속에 산다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물가에 사는 애들도 좀 넣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 같은 거 물가에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 물가에 사는 파충류나 포유류나 그죠? 얘가 포유류여가지고 포유류 핑크색 친구가 포유류여가지고 제가 포유류를 넣어야 됐죠. 아니면 조류면은 또 물타입이어야 되겠다라는 규칙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몸의 절반 이상이 파란색이다. 이런 물타입. 이런 기준도 한번 세워봤어요. 왜냐면은 이게 파란색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여기 있는 파란색 거북이도 다 파란색이 아니고 이 파란색 해파리도 다 파란색이 아니니까 조금 더 기준을 좁혀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절반 이상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봤고요. 그다음에 그죠? 파란색이 아니어도 물타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염두에 두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규칙을 세워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칙을 세우는 게 실제로 인공지능 만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요 규칙들이 잘 작동을 할까? 그래서 아까 전에 10개가 있었는데 그 아까 전에 10개 말고 또 다른 10개를 가져왔어요. 왜냐면 저희가 규칙을 잘 만들었는지 이게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하려면은 뭔가 새로운 포켓몬들에 대해서 뭔가 적용을 했을 때도 정답을 맞출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10개를 가져와 봤어요. 이게 잘 되는지. 한번 볼까? 이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중 안 보이는구나.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얼추 들어봤나요? 그죠? 이게 뭔가 해양생물이거나 물고기 모양이면은 여기 있는 것들 대부분이 해양생물이죠. 이 뭔지 모르겠는 동물하고 그 갈매기는 해양생물이라 부르기 약간 애매하고 이것도 무슨 동물인지 모르겠지만 얘네들도 나머지는 해양생물이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또 몸의 절반 이상이 파란색이라는 규칙을 넣었으니까 이 알 수 없는 동물들은 좀 또 물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가에 사는 파충류 조류 이런 말을 했으니까 이런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호의를 넣었으니까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아까 전에 규칙들이 괜찮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저희 일이 끝났나? 이 정도면 괜찮은 인공지능인가? 근데 아쉽게도 현실 문제가 그렇게 쉬울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타입 포켓몬을 10개를 더 가져와 봤는데 얘는 어때요? 이거 제가 다 들어가서 도감 확인해 봤어요. 이거 물타입이거든요. 10개? 물론 섞여 있는 타입도 있어요. 맞아요. 펄기가 물타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음 10개도 있는데 얘네는 뭔가 저희 규칙에 좀 덜 맞아요. 저희가 열심히 규칙을 세웠는데 안 들어맞죠? 되게 곤란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할 수 있냐면은 그럼 물타입이 아닌데 규칙에 맞는 것들도 있어요. 또 다른 거 10개 가져왔거든요. 여기는 물타입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이 친구는 되게 잘하는데 이거 상어같이 생겨서 저도 물타입인 줄 알고 옛날에 게임했거든요. 이거 아니더라고요. 쌍타입이에요. 뭐 말인가?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뭔가 저희가 규칙을 열심히 세웠는데 규칙이 저희가 분류를 해야 되는 거를 잘 못 맞추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규칙대로 분류를 했는데 엉뚱한 애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인공지능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희가 규칙을 포켓몬 물타입이다 분류하려고 규칙을 4개 정도 세워가지고 어떻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4개로는 택도 없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하려면은 뭔가 계속 붙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애매하네요. 아무튼 뭔가 얘네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물가는 안 살지만 가슴에 작은 물방울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추가하는 규칙도 넣어야 될 수도 있고 세탁기도 물타입으로 쳐줘야 되는 규칙을 넣어야 될 수도 있고 이거는 해삼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해양생물 규칙에 들어가긴 하는데 제 눈에는 해삼 안 같아 보여가지고 여기다 넣었어요. 뭐 이런 친구도 있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절반 이상이 파란색이 아니어도 물타입일 수 있나? 미꾸라지 같이 생겼으면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규칙 기반으로 인공지능 만드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이게 검증되고 꽤 오랫동안 쓰였던 방법이에요. 실제로 이 인공지능이란 연구 자체가 연구가 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 1950년대 뭐쯤부터는 그래도 인공지능이란 분야가 존재를 하고 계속 활발히 연구가 되어 왔는데 맨 처음에 사람들이 그럼 내가 인공지능이라는 거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기계가 사람같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까 전이라고 치면 사진을 보여줬을 때 뭐가 물타입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을 때 규칙을 왕창 많이 만들어가지고 기계에다가 다 넣어놓고 기계가 그 규칙에 따라가지고 하나하나씩 구분하면 되겠다. 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예시로 그 약간 어렵지만 그 1970년대 스탠포드에서 만든 무슨 말신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환자가 뭔가 이렇게 박테리아 같은 거에 감염이 됐을 때 무슨 규칙을 만족을 하면은 얘는 무슨 박테리아하고 무슨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무슨 약을 줘야 된다. 이런 거를 구분하는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아까 포켓몬보다 좀 더 어렵죠. 어렵고 실제로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규칙이 한 600개 정도 들어갔다고 해요.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모든 예외 같은 것들도 다 어떻게 넣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겠죠. 그래서 그 규칙 하나 정도만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박테리아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데 환자가 이제 아파가지고 왔을 때 검사해서 박테리아를 찾았는데 얘가 피에서 찾아줘. 뭐 침이나 이런 다른 데가 아니라 만약에 요 그램 음성은 복잡해요. 이건 뭐 뭔가 이렇게 피에다가 무슨 검사를 돌려봤는데 검사가 맞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현미경 비생물을 봤는데 이게 막대기 모양이고 이 환자가 되게 심한 화상 환자면 되게 세게 데어서 왔으면은 그러면은 낮은 가능성으로 아마 이거는 뭐 어떤 병이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규칙들이 이게 600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이제 뭐 진단이나 처방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1970년대쯤, 그러니까 50년대, 70년대 그 인공지능 연구 초창기에 이제 많이 쓰였던 방법인데 장점이 바로 보여요. 뭐 첫 번째로는 이게 알고리즘 제작이 간단하다가 좋은 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금 이따 얘기 드릴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간단한 편이에요. 근데 규칙 600개면은 그래도 병을 진단을 해야 되는데 600개 정도면 나쁘지 않잖아요. 아까 포켓몬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뭐 100개 아니 100개 정도만 만들면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물타입 포켓몬이 몇백 개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한 규칙 100개 정도는 충분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게 좋은 이유가 이게 인공지능이 왜 누가 뭐라고 처방했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규칙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으니까. 아까 전에도 제가 규칙을 4개를 세워놓으니까 뭐가 왜 물타입인지가 명확하잖아요. 규칙 뭐 1번을 만족해서 저희가 물타입이라고 했는지 물고기여서 물타입이라고 했는지 파란색이 많아서 물타입이라고 했는지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이런 것도 좋은 거죠. 그다음에 규칙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도 되게 명확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이상한 물타입 친구들 보고 물타입 많이 이상한 친구들도 보니까 바로 뭔가 머리에 생각이 들잖아요. 규칙을 뭘 둬야 될지, 뭘 빼야 될지, 뭘 좀 바꾸면 좋을지. 그래서 한번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를 변형하는 것도 뭐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 초창기에는 이제 규칙 기반으로 문제를 풀라는 시도를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도 저희가 이미 다 겪었는데 규칙을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예외 상황을 겪으면은 겪기가 되게 쉬워요. 그 예외 상황을 겪었을 때 대처가 유연하게 안 되죠. 아까 전에도 봤듯이 저희가 뭔가 예시를 몇 개를 보고 규칙을 많이 만들었는데 안 들어맞으니까 당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규칙이 많이 필요해요. 아까 전에 저 환자의 특정 뭐 박테리아 감염 이런 거 진단하려면은 규칙이 600개가 필요하다지만은 모든 병, 모든 아픔을 다 분류를 하려면 규칙이 몇 개가 필요한지도 모르겠고요. 저희가 이제 요즘 또 이제 세상에서 많이 연구하는 관심 있는 기술 중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거잖아요. 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알아서 이렇게 차를 모는.
그런 건 이제 수많은 다른 상황들이 있을 텐데 길의 모양도 달라. 뭐 길을 지금 사람이 건너고 있는지 안 건너고 있는지 신호등 모양 뭐 온갖 환경이 다 다를 텐데 이런 엄청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규칙이 몇 개가 들어가야 될지 가늠도 안 돼요. 실제로 안 돼요. 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규칙 기반으로 사람들이 풀라고 되게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안 됐었어요. 결국. 네, 마지막으로 상황이 변화를 하면은 되게 사람이 같이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규칙 바꿔주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안 되겠죠, 뭔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규칙 기반 알고리즘은 현재도 쓰기는 써요. 쓰긴 쓰는데 이게 주력이 더 이상 아니고 보조로 쓰고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얘기를 드릴 건데 이 기계학습 방식이라는 걸 이제 좀 더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의 기계학습이랑 비슷한 말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기계학습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전에 좀 달라요.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머릿속으로 암묵적으로 했던 건데 이거는 저희가 데이터를 많이 모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포켓몬 상황으로 되돌아가면은 물타입인 포켓몬들 사진을 왕창 모으고 물타입 아닌 포켓몬의 사진들도 왕창 모으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떤 알고리즘에 넣어요. 이 알고리즘이 수학적으로 좀 복잡하게 생겨가지고 내부가 정확히 어떤 모습이라는 얘기를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아무튼 이걸 알고리즘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판단을 해요. 이게 물인가 물이 아닌가. 그래서 그다음에 이 알고리즘이 이제 데이터를 보는 과정에서 본인의 판단을 계속 수정을 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보고 데이터의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사람이 데이터를 보고 사람이 데이터로부터 규칙을 찾아가지고 규칙을 기계에 넣어줬다면은 지금은 약간 다른 거예요. 기계가 데이터를 보고 기계가 내부에서 규칙을 만들어내가지고 알아서 사람 개입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기계학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아리송하긴 한데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짜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계학습하면 보통 세 단계로 쪼개요. 보통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가 있고요. 데이터를 학습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적용하는 단계는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 저희가 다 끝나고 이제 요 알고리즘 가지고 뭐가 물이냐, 뭐가 물타입이 아니냐 사용할 때인 거고요. 첫 단계가 이제 데이터 수집인데 이 데이터 수집이 꽤 빡세요.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기계학습 맨 처음에 인공지능 기계학습 이런 거 처음에 입문을 할 때 생각을 하는 게 알고리즘이 되게 어렵겠다 만드는 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동시에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은 되게 널리 많이 알려져 있고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원하시고 코딩을 조금만 배우시면 여러분도 한 중학교 정도 가면은 한 2, 3학년 정도 되면은 진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코드 수학적으로 뭘 하는지 정확하게 몰라도 다운 받아가지고 뭐 돌려볼 수 있거든요. 다 공개되어 있는데 어려운 건 데이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계학습 같은 경우는 결국 데이터가 좋아야지 기계가 그 좋은 데이터를 보고 좋은 규칙들을 알아내가지고 좋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고 데이터가 깨끗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예외 상황들도 다 아우를수록 좋고요. 그래서 예시로 그냥 데이터다라고 말하면 이제 감이 안 오니까 좀 예시를 몇 개 갖고 왔는데 요건 이제 이 엠리스트라 그래서 되게 유명한 이제 그 나중에 뭐 인공지능을 실제로 뭐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기 시작하면 되게 초반부에 나온 데이터인데 이제 옛날에는 사람 손글씨 인식 해가지고 어떤 손글씨가 무슨 숫자다 인식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나왔던 데이터 셋이에요. 그래서 직접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모아낸 거고요. 이게 한 총 7만 장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알고리즘에다가 넣고 알고리즘 계속 돌려가지고 학습을 완료를 하면은 실제로 요즘은 뭐 요런 숫자 손글씨는 굉장히 분류 잘합니다. 거의 틀리는 거 없이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제 요 뭐 다른 얼굴 데이터셋. 왜냐하면은 저희 요즘 얼굴 인식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휴대폰 같은 경우도 얼굴로 장면 해제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럼 얼굴 인식은 무슨 알고리즘으로 돌리고 있냐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계학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똑같이 뭔가 얼굴 이미지를 왕창 많이 확보를 해서 이런 데이터셋을 써서 얼굴 이미지를 왕창 많이 확보를 한 다음에 이걸 기계에다 학습을 시켜 놓으면은 기계가 이제 얼굴 간의 차이점 같은 거를 대조를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기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얼굴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저희 챗GPT 잘 아니까 챗GPT로 돌아오면은 챗GPT는 계속 버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사이즈가 커져요. 학습하는 데이터 양도 많아지고 그 그래서 지금 이거는 2020년 기준에 그 공개된 자료로부터 제가 가져온 건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게 채팅하는 챗봇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라고 해야지? 문장으로 학습을 하거든요. 단어랑 문장들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가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웹페이지들 있잖아요. 거기 올라와 있는 수많은 글. 그걸 얘네가 다 내려받아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학습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에 챗GPT를 옛날 그 오픈AI에서 만들 때는 이게 용량이 한 570기가 정도 됐다는데 사실 요즘은 컴퓨터가 하드디스크 같은 게 이제 뭐 1테라 넘어가고 이러니까
570기가 하면은 뭐 우리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별로 안 멋있어 보여요. 근데 이게 실제로 단어 개수로 따지면은 제가 이게 숫자를 못 읽겠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만큼의 단어가 들어가고요. 이걸 제가 그 계산기에다 나눗셈을 해보니까 사람이 1초에 4단어 읽으면은 그게 꽤 빠른 편이거든요. 이래도 한 3171년 읽어야 되는 수준의 무호흡으로 읽어야 되는 수준의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이게 2020년 기준이고 지금 최근 버전으로 올라오면서 학습에 쓰이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더 늘어나고요. 이것도 최근 뉴스였는데 아마 한 일주일 안 된 기사로 기억을 하는데 오픈AI CEO가 최근에 했던 말 중에서 더 이상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그러니까 저작권 이런 거 없는 글로는 이제 챗GPT를 학습을 할 수가 없다. 이제 우리 데이터 다 썼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글은 사실상 다 내려받아가지고 다 집어넣었다 보시면은 거의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그런 챗봇이 나오는 거죠. 근데 데이터 모으는 건 좋고요. 그럼 이걸로 학습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그 이 학습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저희가 사람도 뭐 수학 문제를 풀거나 하면은 이게 반복을 하잖아요. 계속 학습지 풀리잖아요. 한 번만 안 하고. 기계도 똑같이 계속 데이터를 보여줘요. 그래서 맨 처음에 데이터를 넣어줘요. 위에 뭉탱이는 물타입들이고 아래 뭉탱이는 물타입이 아닌 것들이거든요. 두 개를 넣어놓고서는 기계한테 물어봐요. 뭐가 물이고 뭐가 물이 아니냐. 물어보면은 기계가 답을 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했다 쳐요. 근데 저희도 수학 처음에 배우면 잘 못하잖아요. 잘 모르고. 그러니까 많이 틀리겠죠. 기계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희가 맨 처음에 했을 때 기계한테 저희가 규칙을 넣어준 것도 아닌데 얘가 어떻게 다 잘 맞추겠어요. 그래서 오답이 많이 나와요. 네, 이렇게. 자, 하나 느렸구나. 네. 이렇게 오답이 많이 나와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오답이 많이 나오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규칙을 만들었다가 규칙이 안 먹히는 걸 보고 규칙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기계도 기계한테 데이터를 주고 기계가 예측을 하고 예측이 틀렸다를 알려주면은 기계도 내부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알고리즘 내부에 있는 숫자들을 막 바꿔요. 그래서 좀 더 잘 맞추려고. 요걸 바꾸고 난 다음에 또 반복을 해요. 다시 학습지 풀리는 것처럼 다시 데이터를 또 보여줘요. 또 보여주면은 얘가 또 예측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덜 틀려요. 그리고 요 과정을 그 다음에 또 덜 틀렸지만은 여전히 틀린 게 남아 있으니까 또 기계 안에 있는 알고리즘 안에 있는 숫자들을 또 바꿔요. 더 잘 맞을 때까지.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은 결국은 물이고 물이 아니고 이런 거를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반복 학습하는 것처럼 계속 사람도 뭔가 수학 문제를 풀고 틀리면 왜 틀렸을까 생각하고 막 머릿속에 있는 뭔가 이해를 바꾸고 다시 풀고 틀리면 다시 하고 요거 계속 하는 것처럼 기계도 비슷한 거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아무래도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게 사실 약간 어려운 동영상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저희가 포켓몬으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지만은 얘는 무슨 상황이냐면 기계한테 지금 여기 평면상에 주황색 점하고 파란색 점이 있거든요. 이 주황색 점하고 파란색 점의 경계를 나누는 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 점들의 위치를 계속 기계한테 반복적으로 알고리즘한테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요 둘을 구분한 경계를 최대한 잘 찾아라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요 색깔 이렇게 희미하게 있는 요 색깔이 기계가 생각하고 있는 경계인 거고 그다음에 요 점들이 이제 기계가 실제로 보고 있는 데이터인 거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기계가 이제 요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요 경계를 점점 수정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이쪽을 주로 보시면 되는데 그다음에 여기 위에는 뭐가 나올 거냐면 기계 오답률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로 나올 건데 그래프가 계속 떨어질 거예요. 얘가 반복 학습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보시면은 경계가 계속 변할 거고요. 스멀스멀. 이게 기계 오답률인데 이 오답률도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얘가 지금 계속 뭔가 요 점들의 위치를 계속 다시 머릿속에 새기면서 내가 어디다 구분선을 그어야지 주황색하고 파란색 잘 구분할 수 있을까를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가 꿈틀꿈틀 변해가지고 결국은 막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요 점들 기준으로는 얘를 잘라내는 경계를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아까 전에 기계 내부의 숫자를 바꾸고 요걸로 기계 예측이 달라진다는 거를 요건 실제로 기계학습 알고리즘 돌린 거거든요. 어떤 실제로 돌렸을 때 약간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딱 이해가 와닿는 이해는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가져올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괜찮아서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이제 약간 조금 더 복잡하지만 알 수 있는 거는 데이터가 아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을수록 기계 판단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사실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누가 봐도 나선형이잖아요. 이 주황색 나선 하나 있고 파란색 나선 하나 있으니까 구분선은 약간 롤리팝처럼 요 나선 두 개 사이를 이렇게 그냥 구분선을 그리면 되지. 사람한테 그으면은 누구나 잘 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계는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빽빽하게 안 줬단 말이에요. 여기 나선을 따라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데 빈틈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안 줬으니까 기계 입장에서는 저희는 당연히 파란색 나서 바뀌니까 이게 다 파란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기계는 그런 거 몰라요. 점이 안 주어져 있으면은. 모르기 때문에 오답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희가 뭐 여기서 뭔가 기계 예측을 사용을 안 해도 되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은 뭐 여기서 만약에 기계 판단이 요 영역에서 필요한 경우가 왔을 때는 기계가 여전히 오답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데이터 모자라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좋지 않은 데이터를 줬을 때 발생을 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따가 2교시에서 얘기할 약간 기계가 왜 실수를 하는가 약간 이런 거랑도 맞닿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학습을 하고 나면은 실제로 기계가 사진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사진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글 자막을 땄어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요 냉장고를 아니 세탁기를 보면은 영어지만 여기 세탁기라고 기계가 제대로 맞춘 거고요. 요 횃불을 보면은 횃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이게 배일까요? 배를 보면 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기계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기계학습 같은 경우는 약간 단점은 기계가 정확하게 왜 이 세탁기를 뭐지? 세탁기라 그랬고 횃불이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짐작은 할 수 있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그 구분한 경계를 봤듯이. 그래서 세탁기 같은 경우는 기계가 뭔가 요 빨간색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 있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횃불 같은 경우에 사람은 불꽃을 많이 보면서 횃불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기계는 오히려 요 횃불 막대기 부분을 많이 집중을 하고 손을 집중을 하면서 이게 횃불이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기계 판단 근거를 대략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진이 주어졌을 때 이게 무슨 사진이다 대답할 수 있는 기계도 반복적으로 사진들을 보여주고 기계한테 대답을 요구하고 정답 채점하고 틀리면 혼내고 이거 계속 반복하면은 기계도 결국은 나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기계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기계학습의 장점은 아주 문제가 복잡해도 데이터가 많으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전에 사람답게 대화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규칙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챗GPT는 인터넷에 있는 글이랑 글은 다 들고 와서 집어넣었더니 어쨌든 되게 사람처럼 말을 한단 말이에요. 대화시키면 대화도 잘하고 질문도 대답하고.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면 되게 어려운 문제들도 풀린다. 그리고 아까 전에 물 포켓몬 냈을 때 저희가 고민했던 것처럼 규칙을 사람이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매기고 계속 혼내면은 어쨌든 본인이 어떻게든 찾아낼 거거든요. 그런 단점도 있고 그런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와 그리고 데이터를 계속 주고 학습도 계속하면은 상황이 변화해도 또 학습을 해가지고 그 상황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뭐 조금 더 그래도 규칙 기반보다는 약간 유연한 면이 있어요. 단점은 아까도 봤듯이 데이터가 좋아야 되고요. 데이터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계학습 조금 있다가 또 2교시에도 또 나올 얘기지만은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무슨 기준으로 이걸 판단했는지 저희가 추측은 아까 전처럼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몰라요. 그게 문제가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비싸질 수가 있어요, 학습이.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지금 이건 2023년 기준인데 학습 한 번 하는데 569억 원 걸렸다, 들었다고 하거든요. 돈이 이만큼 든 건데 이게 무슨 요거 개발한 사람 월급 주고 이런 거 다 뺀 거고요. 그냥 전기세 뭐 이런 뭔가 그 진짜 기계 밥 주는데 드는 비용 이 569억 원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돈이 들어가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모델을 만들려면은. 그리고 이건 약간 여담이지만 그래서 AI 회사들이 한창 막 우후죽순 생겼다가 되게 많이 망했거든요. 망한 이유 중 하나도 이거 하나 만드는데 돈이 진짜 많이 드는데 막상 만들고 나니까 이게 충분히 돈이 안 걸리는 거예요. 저희야 뭐 한두 번 이미지 생성을 AI로 만들어 보면 재밌지. 그 다음에 이거 막 저희가 돈 많이 주면서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르르 망하는 거죠. 그런 문제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게 기계학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원래는 한 여기쯤에서 그쳐야 되는데 제가 욕심이 나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근데 좀 살살 설명을 할게요. 이게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방금까지 본 건 뭐냐면은 그 아까 전에도 맨 처음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풀 법한 그런 사람의 지능과 같은 문제를 푼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분류죠. 그 포켓몬을 봤을 때 무슨 타입이냐, 사진을 봤을 때 무슨 사진이냐. 이런 게 분류 문제인데 또 다른 건 뭐가 있냐면 아까 전에 창의력 얘기했잖아요. 뭔가 제시문을 줬을 때 새로운 걸 상상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는 뭔가 포켓몬 타입 맞추는 거랑 좀 달라 보여요. 오히려 좀 더 유사한 문제는 새로운 포켓몬 만들어 봐야 가깝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생성 문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뭔가 예시를 많이 줘요. 아까 전에 포켓몬 내치면 포켓몬 사진 많이 줘요. 물 타입인 거 아닌 거. 그다음에 물이냐 아니냐 맞춰라. 시키는 게 분류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이야기도 그냥 분류 문제를 푸는 사실 그 기계학습 알고리즘 알려드린 거고 어, 생성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사람도 이런 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길거리 다니면서 개를 평생 많이 보잖아요. 개 강아지들을 되게 많이 이것저것 본 다음에
저한테 그냥 강아지 그려봐라, 강아지 상상해봐라 하면은 그림 실력이 안 좋을지언정 저희가 한 번도 못 봤던 강아지의 얼굴을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생성인 거예요. 그래서 포켓몬으로 되돌아오면은 그 포켓몬들을 지금 포켓몬이 뭐 몇백 개 있죠. 이런 것들을 사진을 다 준 다음에 이것들을 바탕으로 그럴싸한 포켓몬 그려봐라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AI한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누가 인터넷에서 만들어 놨길래 들려왔어요. 철철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뭔가 그럴싸 약간 달라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그럴싸한 포켓몬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궁금해하는 게 생성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2교시 마지막에 OX 퀴즈를 할 건데 그 OX 퀴즈에 관련된 게 이제 생성 문제고 생성 모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성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이 생성 문제 푸는 게 어려워요. 이게 개고양이다를 그러니까 물이다 아니다 구분하는 것보다 포켓몬 새로 상상을 해내다가 뭔가 대충 생각을 해봐도 좀 더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한 알고리즘들은 많이 복잡해요. 많이 복잡하고 많이 나와 있고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설명하기 쉬운 걸 하나 가져와 봤는데 그걸 제가 편의상 이제 경찰과 위조범 알고리즘이라고 부를게요. 이게 원래 정식 이름은 요건데 사실 아실 필요가 없잖아요. 네. 이게 2015년인가에 아마 나온 알고리즘일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실전에서는 쓰이지 않고 요즘 쓰이는 거는 다른 걸 쓰지만 근데 제 이해하기 좋은 걸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은 요런 알고리즘에서는 그 인공지능을 두 종류를 써요. 그러니까 학습을 두 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위조범을 하나 학습을 하고요. 하나는 경찰을 학습을 해요. 그래서 위조범의 역할은 뭐냐면은 그 포켓몬 사진들을 왕창 본 다음에 뭐 새로운 포켓몬 상상을 해내는 게 위조범의 역할이에요. 데이터를 많이 본 다음에 그럴싸한 거 만드는 게 위조범의 역할. 경찰의 역할은 뭐냐면은 한 쌍을 받아요. 하나는 데이터고 하나는 위조범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한 쌍을 받은 다음에 누가 위조범 거고 누가 진짜인지 구분하는 게 경찰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두 개를 싸움을 붙여요. 처음엔 둘 다 무식하지만 둘 다 싸움을 붙여 놓은 다음에 학습을 계속 돌리면은 결국은 굉장히 위조를 잘하는 위조범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을 대충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위조범이 배운 게 없어요. 아까 전에 인공지능 분류 문제 풀 때도 맨 처음에는 저희가 뭐 학습을 많이 안 했거나 안 했으니까 그냥 못 맞춘단 말이에요, 잘. 그래서 위조범이 그 실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데이터 모나리자고 위조범이 이제 모나리자 만들어봐라 하면은 이런 걸 들고 온단 말이에요. 아주 곤란해요. 그러면은 경찰이 되게 무식해도 누가 봐도 이건 모나리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바로 구분을 하겠죠. 그래서 위에 게 진짜고 아래 게 진짜가 아니다. 바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위조범 이야기 올라요. 아,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학습이라는 건 사실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혼내는 거니까 위조범 혼내죠. 야, 경찰에 맞췄잖아. 잘해봐라. 하고 위조범 내부에 이제 숫자를 만지면은 위조범이 조금 더 똑똑해져요. 그러면 이제 다시 게임을 해요. 다시 위조놀이를 하면은 이번에는 좀 괜찮은 거 만들어요. 실력이 늘었네. 그럼 이제 경찰이 고민하는 거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둘 다 그럴싸해 보이고. 그러면은 틀릴 수도 있어요, 경찰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경찰을 혼내요. 왜냐면은 못 맞췄잖아요. 그 이게 위에 게 진짜고 아래 게 가짜인데 너가 뒤집어 말했으니까 네가 혼나야 되겠다. 너가 이제 모조품을 구분해내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경찰을 혼내요. 그럼 이제 경찰이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이제 눈이 진짜 좋아진단 말이에요. 정말 비슷한 거 아니면은 경찰은 이제 그 다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 경찰이랑 무조건 계속 싸우면서 계속 실력을 키우는 거고 나는 쟤를 속여야 되니까.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결국 위조범은 거의 비슷한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경찰은 이 시점까지 오면은 이 게임의 끝에서는 경찰이 져야 돼요. 그래서 경찰은 아주 훌륭해졌지만 위조범이 더 훌륭한 위조범이 됐기 때문에 약간 계속 갸웃갸웃하는 상황까지 오면은 게임이 끝난 거고 그럼 저희는 이제 이 위조범 AI만 뜨다가 이제 모나리자 그림을 만들 수 있는 AI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게 이게 요 위조범 경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적대적 생성 모델이라고 부르는 그 2015년에 나온 알고리즘이 이런 거예요. 이 알고리즘이 지금 안 쓰이는 이유는 요 파워포인트는 안 넣었지만은 이 알고리즘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둘 다 들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배우고 위조범도 이상한 거 그냥 안 배우고 그냥 아무거나 처음에 이상한 모나리자 만들고 경찰도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그냥 반반으로 찍고 이러면은 확실히 망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이 알고리즘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쓰고 이제 저희는 다른 걸 쓰지만 그래도 잘 부수면서 학습을 하면은 좋은 거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예시로 이것도 사실 그냥 누가 이제 인터넷 상에 만들어서 공개를 해놓은 건데 제가 옛날부터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AI가 뭐냐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거여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거 옛날 만화거든요. 이거 옛날에 네이버 웹툰에 그 이말년 시리즈라는 웹툰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웹툰의 특징이 뭐 개그가 좀 너무 아재 개그 같은 것도 있었지만은 그 얼굴 표정들이 진짜 특이하거든요. 이게 보통 이렇게 그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얼굴 되게 이상하게 그려요. 이 사람만의 이제 그림체인 거고. 그럼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경찰 위조범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이런 그럴싸한 그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요 링크에 있는 요 사람이 누가 한 거거든요. 이거 아마 대학원생인 것 같은데 할 짓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웹툰들을 수많은 웹툰들을 보고 보면 이런 데서 이제 네모를 잘라내는 거예요. 왜냐면 맨 처음에 학습을 하려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웹툰들 보면서 여기서 얼굴 잘라내가지고 이제 데이터셋을 많이 모았어요. 몇백 장 모았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왜냐면 여기 지금 번호가 벌써 189잖아요. 그러니까 이 짓을 되게 많이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위조본 경찰 AI를 돌리면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학습이 망할 때, 둘 다 들어놓을 때, 그럴 때는 이런 게 나와요. 이런 망한 거예요. 이러면은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시도를 해서 좀 더 이렇게 잘 학습을 하니까 이번에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이게 너무 옛날 만화여가지고 잘 안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은 사실 실제랑 구분이 잘 안 돼요. 아까 전에 거의 그림자 똑같이 나오고요. 실제로 없는 그림체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얼굴도 있는데 같은 그림체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게 진짜 만화가가 그린 건지 아니면 AI가 만들어내는 건지 구분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이 교시에서 얘기하지만은. 그 이런 위조금 AI를 만들면 끝이냐? 그래서 이런 그림 만들고 끝나냐? 하면 그런 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복잡하니까 어떻게는 얘기는 안 드리지만은 요 위조금 AI를 가지고 또 이것저것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안경이 있는 사람부터 없는 사람까지 연속적으로 바꿔라 하면 그런 거 할 수 있고요. 그 여기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연속적으로 변화시켜 봐라 하면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요것도 올해 총각 유행했잖아요. 왜 그 챗GPT에 넣어가지고 지브리풍으로 사진 만들어줘 하면은 됐잖아요. 똑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생성형 모델을 쓰는 거거든요. 알고리즘 다르지만 동일한 원리이기 때문에 뭐 알고리즘 다르지만 아무튼 생성 모형을 쓴다는 건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이 사람 사진 넣고 최대한 비슷한 그 이말년 시리즈 얼굴로 만들어줘 하면은 나쁘지 않아 보이죠. 네. 그림체가 워낙에 안 좋아서 그렇지. 그래도 꽤 유사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생성형 A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런 어떤 AI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없는 그림을 그럴싸한 그림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2교시 후반에 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벌써 55분이니까 1교시를 마치고 2교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그래서 2교시는 제가 제목을 처음에 지을 때는 실생활에서 AI 사용하기라고 지었었는데 약간 잘못 지은 것 같고 AI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그리고 AI를 쓸 때 뭐를 좀 생각을 염두에 두면 좋은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그래도 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그래도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조금 복잡했을 수 있는데 요건 그래도 좀 더 말랑말랑하니까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생활 그래서 일단은 맨 먼저 아까 전에 그래서 인공지능이 뭐 이런 알고리즘이고 어쨌든 지금 기술의 수준이 되게 많이 높아져가지고 기존에는 사람만 할 줄 알았던 되게 많은 문제들을 이제는 인공지능이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서 금상 탈 정도면은 뭐 이것저것 많이 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 인공지능이 이미 저희 생활에 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혹시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뭐 예시 같은 거 들어주실 분 있나요? 뭐 본인이 생각하기에 인공지능 여기 쓰이고 있는 것 같다. 감이 오는 게 있어요? 챗GPT 말고 너무 뻔하니까. 애매한가요? 그러면 어 말씀해 주실래요? 수에서 승 예측한. 네, 맞아요. 스포츠에서 충분히 획득할 때 써요. 맞아요. 옛날에는 그 뭐 상대 전적이나 뭐 이런 것들로 봤는데 요즘에는 네, 그런 거 AI로 승부 예측 많이 하죠. 그리고 심지어 뭐 야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도 그 야구 선수들 여러 가지 막 신체적 능력치 이런 거를 막 본 다음에 뭐 공은 얼마나 빨리 던지고 뭐 뭐는 어떻고 막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수치화한 다음에 또 야구 선수들 비교해보고 실력 예측해보고 이런 거가 되게 유행을 하는 취미 분야인데 그 세이버메트릭스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네, 거기도 요즘은 AI가 들어와가지고 맞아요. 그런 거 예측 많이 해요. 또 다른 건 또 뭐가 있냐면은, 말씀하실래요? 응. 그거 AI예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게임도 슬슬 AI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 사용자가 게임에 들어가서 NPC랑 상호작용을 하려면은 대사들을 아까 전에 규칙처럼 다 넣어줬어야 됐어요. 뭐 어디서 NPC를 언제 만나면은 무슨 상황에서 얘는 이런 대사를 한다. 저기서는 만나면은 무슨 대사를 한다. 이걸 다 넣어줘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양도 방대하고 그리고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다 외우죠. 왜냐면은 뭐 규칙을 넣어봤자 몇 개 넣었겠어요. 그 다 경험해 보고 나면은 이제 NPC가 무슨 대사 할지 다 아는데 요즘 연구되고 있고 아마 쓰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런 아까 생성형 AI 같은 거 챗GPT 비스무리한 것도 이용해가지고 진짜 그럴싸한 대화를 하는 NPC들 게임에 넣으려는 시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예 넘어서가지고 이거는 작년 말? 올해 초 연구 결과인 것 같은데 아예 또 했던 것 중에서 게임 맵이나 지형 같은 거 자체를 아예 그냥 AI가 실시간으로 찍어내게 하는 연구를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게임 쪽에도 많이 쓰이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스포츠 얘기했길래 하나 뭐 또 재미난 거는 그 월드컵 할 때 공 차고 이러면 공 막 이렇게 쫓아다니잖아요. 그거 AI 씁니다.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중 하나가 이제 화면 속에서 각각의 물체를 인식하고 무슨 물체인지 아는 거. 요런 게 이제 사람의 능력 중 하나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그래서 그 공 따라가는 사람이 아마 카메라맨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따라갔으면은 이제는 그것도 AI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AI가 화면을 보고 축구공 찾아가지고 따라가게 하는 게 월드컵에는 중계에서는 이미 월드컵 그거 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적용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더 저희가 뭐 월드컵이 매일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생활 속에 밀접한 거를 가져와 보면은 쿠팡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쿠팡이 생각보다 AI를 되게 많이 여기저기서 써요. 오늘은 한 3개 정도밖에 안 가져왔는데 이것보다 아마 더 있을 텐데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을 거예요. 가져와 봤는데 이게 지금 제 휴대폰으로 열어본 쿠팡 앱 모바일 화면이거든요. 여기서 인공지능 기술 어디 들어가 있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분 있나요? 얘기해 보실래요? 상품 놓치지 마세요. 네. 상품, 상품 놓치지 마세요. 여기 써있는 상품 놓치지 마세요. 맞아요. 맞아요. 오, 이거 왜 이렇게 쭈그러졌는지 모르겠는데 사용자 기반 상품 추천. 이거 쿠팡에서 인공지능 써서 하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어디 무슨 상품들을 유심하게 봤고 뭘 사봤고 이런 것들 바탕으로 내부에서 그 데이터들 많이 모아서 아니면 저랑 비슷한 연령대와 비슷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뭘 샀는지를 다 데이터로 얘네가 많이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저한테 이제 제가 살 만한 것들을 추천해 주는 거 있어요. 또 뭐 있을까요? 쪽에 여름 마지막 60%? 빨간색 말하는 게요. 맞아.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몰라가지고 그걸 알고 저한테 띄워준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제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못 가져왔어요. 얘기해 보실래요? 트렌조이 미국산 니텐조 미국산 어떤 면이에요? 로켓프레시. 로켓프레시 무슨 뭐? 1990, 네네네. 1990 들었습니다. 로켓프레시 요 별점 로켓프레시가 맞아요. 아마 별점도 뭐가 있을 텐데 로켓프레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마지막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은 요거 그 지금 20% 할인 중 요거 AI 들어가요. 그래서 총 3개가 있는데 지금 요 화면 안에서 하나가 요 빨간색으로 친 이 상품 놓치지 마세요라고 저한테 추천해 주는 것 자체가 AI고요. 두 번째가 이 할인 중이라고 지금 떠 있는 요게 지금 그 실시간으로 가격 조정하는 AI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로켓프레시나 로켓와우 같은 거 한번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저희가 택배 붙일 때도 한 이틀 걸리는데 이거 저희 전날 밤에 내일 뭐 먹고 싶은지 주문하면은 컬리도 그렇고 얘네도 그렇고 바로 다음날 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 트럭이 2배 빨리 달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 인공지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쿠팡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뜯어서 보면은 처음에 요 상품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사람마다 다르게 떠요. 그래서 이걸 비교하려고 저 왼쪽에 있는 게 제 거고요. 저는 요리 하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끄럽지만은 죄다 음식이 떴죠. 나머지 하나 이거 이어폰 뜬 거는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어폰이고요. 요거밖에 없고 반대로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취미가 많아요. 막 동물 키우는 것도 좋아하고 식물 키우는 것도 좋아하고 막 아웃도어 이렇게 캠핑하는 것도 좋아하고 필기구도 좋아하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뜰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들어가셔서 쿠팡 보시면은 만약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로 쿠팡 많이 이용하셨으면은 비슷하게 맞춤형 추천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들었듯이 내가 기존에 뭐 샀는지, 내가 이렇게 쿠팡에서 뭐 눌러보고 얼만큼 머물렀는지, 나랑 비슷한 나이나 위치나 뭐 성별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를 똑같이 했는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아까 전에 저 지금 할인 중 있잖아요. 요게 쿠팡이 약간 얌체긴 한데 실시간 가격 조정이라는 걸 해요. 요걸 AI 기반으로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오른쪽이 약간 이해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은 원래 저희가 경제에서 물건의 가격이라는 건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면은 그, 그 수요 공급 곡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물건을 얼만큼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지가 되게 중요해요. 대충 생각을 하면은 공급 부분은 빼고 수요만 생각을 해봤을 때 대충 이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가격을 올려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경쟁을 하니까 제가 좀 더 비싸게 팔아도 살 거 아니에요. 약간 비 오는 날에 우산 파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만약에 제가 물건이 있는데 그 사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으면은 저는 가격을 떨궈야 되겠죠. 그래서 할인을 해야지 그나마 사람이 살까 말까 하니까 결국은 얼만큼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냐가 물건의 가격을 결정을 해줘요.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얼만큼 사고 싶냐는 그때그때 달라지거든요. 당장 오늘도 비가 엄청나게 오니까 갑자기 우산이 사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실시간으로 이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의 숫자나 이런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AI를 집어넣어가지고 실시간으로 가격 조정을 하는 게 쿠팡에서 하고 있는 그 실시간 가격 조정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심할 때는 진짜 무슨 코인처럼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신문 뉴스 보도로도 났던 건데 보시면은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그 QLED TV거든요. 큰 TV인데 TV 가격이 보면은 거의 한 이틀, 3일 만에 300만 원에서 거의 80만 원이 떨어져가지고 220만 원이 돼요. 이게 숫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게 거의 8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까지 가격이 변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안다고 해서 저희가 만날 들어가서 쿠팡 가격을 볼 수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알아두는 면에 가깝지만 그래도 얘네가 실시간으로 가격을 조정한다.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널뛰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아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걸 고려를 할 때 그 수요 공급, 그러니까 얼만큼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얼만큼 물건이 지금 재고가 많이 남았냐만 따지는 것도 아니고 쿠팡 입장에서는 TV를 사 사람들이 본인들한테 사면 좋겠지 딴 데 가서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딴 데서 할인 이벤트를 한다. 이런 것들도 얘네가 인터넷상을 계속 보고 있다가 딴 데서 할인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은 감지해서 본인도 떨궈요. 최저가를 맞추거나 비슷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더 아마 이 80만 원은 더 극단적으로 떨어진 게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뭔가 저희가 몰랐던 부분에서 또 돌아간 게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로켓 배송인데 이게 좀 신기하거든요. 저희가 택배 붙이면은 보통 이틀, 3일 걸리죠. 그 당일치기 택배 보낼 수 있는데 웃돈을 줘야 되고요. 근데 쿠팡은 로켓 배송을 되게 쉽게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밤에 시켜도 막 저녁 7, 8시에 시켜도 아침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냐 싶은 건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 그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얘기하세요. 네. 택하는 대로 나가지고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거? 그 로켓 배송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방금 얘기 중에 거의 정확한데 미리 옮겨놔요. 그러니까 택배가 저희가 주문하고 저희 근처로 오는 게 아니고 미리 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질문은 내가 이거를 살 걸 어떻게 알고 미리 옮겨놨냐가 당연히 자연스러운 질문인데 쿠팡 주문하는 게 저희만 있는 게 그러니까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주문을 하니까 이것도 데이터를 다 쌓아놓고 보면은 대충 이 시기에 이 지역에는 이 물건이 많이 팔린다가 다 데이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대충 이 정도는 여기다 옮겨놓으면은 이건 다 나가겠다를 이미 알고 다 옮겨놔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문을 하면은 애초에 동네 근처에 있었으니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쿠팡 전국 물류센터 위치인데 그러면 따닥따닥 붙여놨고 그래서 이미 쿠팡이 판매자들한테서 물건을 다 받아놔가지고 다 근처에 뿌려놓은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한테는 뭐 하루 반나절 뭐 이 정도 수준 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고 사실 쿠팡이나 이런 택배나 이런 물건 옮기는 물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되게 공격적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 물류센터인데 이게 대구에 있는 물류센터였나? 이미 로봇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로봇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더 이상 사람도 여전히 짐을 옮기겠지만은 그 로봇들 들어가가지고 짐을 인식을 하고 짐 종류별로 분류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뭐도 하냐면은 쿠팡에서 이제 쿠팡 배송 기사님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택배를 떨궈줄 때 여러 곳을 돌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한 번에 여러 개를 배송을 하니까. 그러면은 어느 순서대로 가야지 가장 빨리 돌 수 있을까가 당연히 드는 질문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AI도 전에 컴퓨터 과학이라는 분야 아니면 수학 전체에서도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그 트래블링 세일스맨 프로블럼이라고 뭐 여행하는 판매원 정도 되나요? 아무튼 그 도시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 도시들을 다 들러야 됐을 때 어느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해야지 가장 잘 돌 수 있는가는 굉장히 고전적인 문제고 이 문제가 사실 정답을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대표적인 굉장히 답을 내기 어려운 문제로 알려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최대한 빨리 가겠다를 견적을 내고 기사님이 돌아가지고 좀 더 빨리 배송이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쿠팡에 들어가 있고 이 외에도 아마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건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AI를 많이 쓰는 회사 중 하나인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광고나 아니면 뭘 추천을 저희한테 해주잖아요. 그거 다 인공지능으로 요즘은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그 쿠팡이 저희한테 상품 추천해줬던 거랑 똑같은 원리로 나랑 비슷한 사람들은 이런 영화들을 많이 봤고 뭐 평점까지 남겼으면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까지 했네. 그럼 얘한테도 이걸 추천해줘도 되겠다. 그리고 너는 여태까지 이런 것들 봤으니까 이것도 좋아할 거다라는 추천을 해요. 그래서 맞춤 추천이 이미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영화를 자동으로 보고 내부에 이게 무슨 내용이다 요약하는 것도 인공지능을 쓰고요. 요게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썸네일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은 어쨌든 영화가 그렇다고 뭐 이 사람 어쨌든 영화를 최대한 많이 보게 하면 이 사람들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같은 영화더라도 썸네일을 바꿔서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이게 두 개가 똑같은 영화인데 지금 윗사람은 로맨스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요 세 개 영화를 이렇게 봐놨던 사람들이거든요. 다 외국 영화고 저도 세 개 다 사실 안 봤는데 로맨스 영화래요. 유명하대요. 그래서 뭔가 남녀가 많이 나오고 막 로맨스 하니까 똑같은 영화인데 이제 또 남녀가 들어간 썸네일로 저희한테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괜찮네 이러면서 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코미디가 좀 더 좋다. 나는 로맨스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래서 코미디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은 이게 웃기게 생긴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금 더 어필을 할 수 있도록끔 썸네일을 바꿔가지고 띄워주는 거고요. 이 썸네일도 장르별로 코미디는 썸네일 요거 쓰자, 뭐 연애는 썸네일을 요거 쓰자. 이것도 사람이 직접 한 게 아니고 AI가 자동으로 영화를 화면들을 넘기면서 그럴싸한 장면들을 따가지고 지금 이거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이미 자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도 AI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외에도 아마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말고 또 쉬운 거 스마트폰 있죠. 이거 AI 덩어리잖아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시리나 빅스비 같은 거 음성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냥 목소리만 듣고 얘가 무슨 말을 했다를 받아 적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고요. 생각보다 꽤 AI가 발전하고 나서 좀 잘 풀린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음성 인식이 들어간다. 기본적으로 다 음성 인식에 AI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게 갤럭시도 요즘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찍고 나면은 이게 지금 메뉴판 사진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글씨들이 드래그가 되고 복사가 되거든요. 이런 거를 갖다 이제 그 멋있게 말하면 OCR이라고 부르고 쉽게 말하면 그냥 문자 인식 기능이에요. 이것도 AI를 써요. 아까 전에 막 그 데이터셋 얘기하면서 막 그 손글씨로 막 숫자 많이 그려져 있던 그런 데이터셋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사진 안에서 이렇게 글씨들 많이 적혀 있는 그런 것들 데이터를 많이 모은 다음에 학습을 시키면은 얘가 뭐 문서 사진 같은 거 찍혀 있으면 그 안에서 글자 딸 수 있는 AI가 탄생하는 거고 그걸 이제 그 아이폰 안에 넣어 놓으신 거라 보면 돼요. 아니면 이제 요거는 이제 갤럭시 쪽 기능인데 너무 한 회사만 하면은 안 되니까요. 그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에 되게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 그 사진 화질 개선에다가 AI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갤럭시가 그 배율을 많이 늘려도 이제 그 사진이 잘 나온다 뭐 이런 식의 홍보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배율을 늘린 다음에 거기에 AI를 집어 넣어가지고 사진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작업을 거쳐요. 그래서 그걸 안 거쳤으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더 흐리멍텅하게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여기서 보면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특히 글씨가 좀 더 깨끗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옛날엔 사람이 직접 이렇게 필터를 막 만져가지고 뭐 조명값을 좀 바꾸고 뭐를 바꾸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도 이미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말고도 진짜 많아요. 말고도 뭐 저희가 뭐 네이버 지도나 내비게이션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경로로 가야 된다. 그 경로 추천해 주는 거 AI 들어가고요. 얼만큼 걸리겠다. 그 시간 예측해 주는 거 인공지능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약 오르는 게 옛날에는 지도 앱들이 그 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요 시간 예측을 잘 못 해줬어요. 그래서 좀 틀릴 때가 많아가지고 제가 좀 늦잠 자고 지각을 해서 이렇게 40분 걸린다고 해도 아 내가 버스를 빨리 타고 빨리 뛰어가면 그래도 20분 만에 갈 수 있으니까 안 늦었다라는 그런 이렇게 안도감을 가지고 집을 나설 수가 있는데 요즘은 40분이라고 하면 40분입니다. 그냥 늦어요. 이미 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소요 시간 예측 기능 같은 건 요즘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꽤나 정확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요. 카카오나비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길이 있으면 그것까지 이제 부어 넣어가지고 추천을 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홍보를 하네요. 벌써 이게 23년도에 집어넣었다고 하고 유튜브도 대표적이죠. 똑같이 또 영상 저희가 보여주잖아요. 추천해주잖아요. 유튜브는 애초에 저희가 무슨 영상이 뜬다 이런 걸 알고리즘 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거 당연히 AI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자막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직접 넣는 경우도 있지만 자동 자막 같은 거 왜 자막 누르면은 자동 이렇게 괄호로 써져 있잖아요. 자동 자막 생성 당연히 AI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썸네일 요즘 AI로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대형 유튜버나 아무튼 썸네일 나는 만들기 싫다 하면 충분히 AI로 할 수 있습니다. 말고도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하시면은 또 누구 거 추천해 주냐, 무슨 광고 보냐 다 AI 들어갔고요. 사진 보정하고 싶다 AI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게 요즘도 있는 기능인지 모르겠는데 옛날 페이스북 같은 거는 제가 저랑 친구들 사진 이렇게 찍으면은 자동으로 사진 안에서 친구들 인식을 한 다음에 친구들 이렇게 태그를 걸어줬거든요. 요것도 얼굴 인식 AI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랑 친구 팔로우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 사진이랑 얼굴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얼굴 인식 돌려서 얘인가 보다 하고 저한테 이제 이 사람들 태그하실래요?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많죠. 챗GPT 대표적이고 로봇 청소기 딱 봐도 로봇이잖아요.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AI 들어갑니다. 이거 원래 AI 없이도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AI가 들어가면 노이즈 캔슬링 하는 그 성능이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요즘 아마 애플에서 나오는 고가형 일단 뭐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아마 AI가 들어갔을 확률이 높아요. 자율주행 같은 것도 이제 AI를 쓰려고 하는 대표적인 분야고요. 아직 완성된 기술은 아니지만 일기예보에도 지금 AI가 쓰이고 있어요. 아직 부정확하고 저희가 불만이 많지만
그래도 AI가 들어갔으니까 조금씩 나아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I가 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미 우리 일상에서.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 중 하나는 여기다 초를 치고 싶은 거죠. 그 AI 너무 믿지 마라. 그러니까 많이 쓰이는 건 좋은데 항상 기술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에 많이 노출되고 저희가 특히 모르는 새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이게 정확하게 뭐 하는 기술이고 무슨 약점이 있고 그걸 인지를 해야지 저희가 좀 덜 당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조금 더 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제가 AI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주변에서 잔소리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지금 여기가 AI 대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강아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 그림들에서? 강아지 이거 알마지를 이게 슬슬 패턴을 눈치채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하나 건너 하나가 강아지예요. 이렇게 강아지예요. 보이시나요? 생각보다 강아지가 많아요. 네, 걸레인 줄 알았는데 강아지예요. 네. 그래서 강아지가 많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사람은 그래도 이게 제가 지금 당장 슉 보여줘가지고 그렇지. 그래도 여러분한테 이거 다 인쇄해가지고 한 장씩 나눠드리고 좀 보라고 하면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이게 좀 자세히 뜯어보면은 뭐가 강아지고 뭐가 대걸레고 머핀인지는 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좋은데 이걸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해보고 싶은 건 챗GPT에 넣어가지고 그 강아지 찾아보라고 하고 싶잖아요. 바로 물어봤어요. 일단은 무료 버전부터 한번 해봤고요. 왜냐면 돈 내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림 48개 있고 이제 뭐 어디 강아지 있는지 알려줄래 하면 얘가 이제 대답을 해주고 제가 보기 쉽게 동그라미 쳤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찾아요. 네. 베이글 강아지는 잘 찾는데 그 대걸레 강아지 못 찾고요. 머핀 강아지도 잘 못 찾아요. 네.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이제 그 속어로 약간 돈을 충분히 안 써서 그렇다. 이제 좀 더 비싼 AI를 쓰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 친구가 쓰고 있는 그 20달러짜리 한 3만 원 되거든요. 짜리 챗GPT를 다시 돌렸어요. 똑같이 그 강아지 알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고요. 그랬더니 아까보단 잘 잡아요. 근데 여전히 못 잡아요. 네. 여전히 그 강아지 아닌 거 잡아내는 게 좀 있고요. 여기 베이글 쪽에서 틀린 게 있을 텐데. 그다음에 강아지인데 못 잡는 것들도 있어요. 요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꽤 강아지 같은데 못 찾아내요. 그래서 이게 살짝은 불공평한 그 비교긴 해요. 왜냐면은 사실 챗GPT의 본래 목적은 그 강아지 찾는 AI가 아니고 그 대화를 잘하는 AI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챗GPT한테 강아지 찾으라고서는 AI가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약간은 좀 못됐기는 한데 그래도 얘기하고 싶은 거는 AI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히 틀릴 수 있고 그리고 문제는 이제 왜 틀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게 사실 조금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그 AI를 연구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던 문제인데요. 그, 그 사람한테는 그림이 똑같아 보이는데 AI가 완전히 틀려버리는 경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판다, 이게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해서 학습된 AI예요. 그래서 원래 이미지는 얘가 판다라고 이걸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자신감 없었는지 한 57% 정도로 판다인 것 같다. 그래도 과반수니까 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다가 그냥 아무런 이 반짝이 색깔을 넣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이 사진만 단독으로 보여주면은 AI도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자신감 없어요. 한 8.2% 정도로 지렁인가 싶은 거예요. 네. 나머지는 더 자신감이 적으니까 이게 지렁이라고 얘가 그나마 얘기를 하는데 그마저도 자신감이 없어서 한 8.2% 자신감으로 지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판다 사진에다가 지렁이 사진에 이거 곱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렁이 사진을 대충 생각하면 되게 희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더했다 보면 되거든요. 그게 요 마지막 이미지인데 저희 눈으로 보기에는 판다잖아요. 이거를 누가 틀려요? 근데 그러면 AI가 이거를 지렁이라고 하냐? 가 아니고 원숭이라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예제예요. 이게 2015년 뭐 하여튼 이런 이미지 아까 분류하고 제 포켓몬 뭐 물포켓몬 이런 거 하는 AI가 나온 시점부터 거의 알려진 현상이고요. 이게 되게 골치예요. 왜냐면은 이게 사람처럼 생각을 해야지 저희가 언제 실패하겠다, 언제 실패 안 하겠다 그 직관을 가지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랑 다르게 실패를 해버리면은 얘를 얼마큼 믿어야 되지라는 거에 약간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이게 어디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되냐면 그 자율주행할 때 이게 좀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다양한 걸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표지판이나 신호등 인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그냥 제대로 학습을 했으면은 약간 흐릿한 표지판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요거는 사실 제가 운전을 면허가 없어가지고 무슨 표지판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요 표지판은 요 표지판, 이건 이거, 얘는 얘 해서 맞는 표지판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살짝만 그림을 바꿨더니 아예 다른 표지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길에서 여기서 멈추시오라는 정지 표지판이 있는데 뭔가 이게 AI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거를 과속해라로 이해를 해버리고 밟아버리면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게 어떤 사람들이 그냥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고 실제 이건 실제 표지판에다가 뭐 스티커를 붙인다던가 뭐 글씨를 스티커로 오려가지고 붙인다던가 해가지고 실제로 현실에서 개입을 한 건데 그리고 AI를 돌려본 건데 멈추라는 표지판인데 그 45 미국 연구여가지고 하여튼 그 속도 45로 가세요라는 엉뚱한 표지판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잘 학습된 AI고. 그래서 이게 틀릴 수 있는 거고 이 AI가. 그렇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이 아직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자율주행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워낙에 어려운 문제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알려져 있는 문제고 그래서 지금도 약간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AI가 그 단순히 뭔가 사물을 인식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처럼 인식을 하고 사람처럼 실패를 하는 AI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가 아직도 연구가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아직도 결론이 난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 강아지가 강아지고 강아지 아닌 게 강아지 아닌 건데 왜 틀렸냐 하면은 그냥 이런 요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저희랑은 다른 기준으로 이걸 보기 때문에 뭔가 저희가 보기엔 너무 강아지 같은데 그냥 엉뚱하게 틀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될 수가 있고요. 선입견도 있어요, 얘네. 이게 사람이 하는 못된 거는 다 따라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기계학습을 하면은 결국은 데이터가 얘 성능이나 이런 성질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데이터를 안 좋게 주잖아요. 편견을 많이 넣어서 주면은 그러면 AI도 못된 편견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잘생긴 사람 이런 걸 내놓으라고 하니까 뭔가 전형적인 그냥 서양 사람을 내놓고요. 가난한 사람을 그리라고 하니까 못된 짓 하죠. 프로그래머 그리라고 하니까 또 편견에 가득 차서 다 안경 쓰고 이렇게 꼬질꼬질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네. 옷도 뭔가 세상에 옷이 얼마나 많아요. 뭐 전통 복장도 있을 거고 무슨 옷도 있고 무슨 옷도 있는데 그냥 딱 정형화된 가장 많이 봤을 것 같은 턱시도랑 뭐 이런 거 드레스 이런 것만 그리죠. 집도 마찬가지고요. 초가집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충 생각하고 대충 만들면은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고 반대로 저희도 크게 생각을 안 하고 AI한테 뭐 그려달라 그랬으면은 선입견이 꾸어져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인지를 좀 하고 있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렇다고 안 쓸 수는 없죠. 당연히 안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다를 좀 염두에 두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한테 집을 그려달라 그랬는데 너무 획일화된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핀잔을 좀 준다거나 다른 집도 그려봐라. 이런 식으로 뭔가 저희가 좀 더 개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분야도 도덕적 AI나 아니면 안전한 AI라고 불리는 분야인데 편견이 없고 이런 AI를 만드는 게요. 여기도 아직도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입니다.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분야예요. 그 다음에 사실 챗GPT 쓰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기도 한데 환각현상 들어봤어요? 할루시네이션이라고도 하고요. 학부모님들은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고 그 친구들은 좀 덜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챗GPT한테 무슨 질문을 해가지고 답을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챗GPT가 가끔씩은 말은 되게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완전히 내용으로 엉터리인 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요즘 빈도가 좀 줄었는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심했고요. 이런 걸 갖다 이제 환각이라 그래요. 말 그대로 엉터리 상상을 하니까 환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건 챗GPT 출시된 초기쯤에 23년도에 한 건데 그 조선왕조실록에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던졌다는 사건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막 얘기해요. 막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 던진 사건은 뭐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로 뭐 15세기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막 열심히 말해요. 당연히 뻥이죠. 맞겠어요. 당연히 뻥이죠. 아니면은 요거는 이제 작년에 나온 건데 구글도 아까 전에 AI 개요 출시했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뭘 물어봤냐면은 내가 피자를 구웠는데 치즈가 피자에 안 붙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AI가 처음에는 뭐 소스 너무 많거나 뭐 치즈가 너무 많거나 그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근데 피자 소스에다 모공풀을 넣으면은 치즈가 안 떨어져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난리 났었어요. 요거 나가지고 구글이 AI 기업 출시하자마자 거의 며칠 만에 서비스 내리고 박스 다시 해가지고 다시 출시했거든요. 이거 없애려고. 그 비슷하게 전매품으로 막 뭐 몸이 아픈데 막 돌을 먹으라고도 시키고 하여튼 별거 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환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챗GPT, AI 기업 이런 뭔가 이렇게 사람의 말을 하는 AI들이 이거 취약하고요. 그럼 이게 왜 이러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 기계학습은 두 가지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나오는 인공지능들은. 하나는 뭐로 학습했는가. 그러니까 데이터를 배출한 거 봤냐. 아까 전에 편견 같은 거는 이제 데이터를 잘못 본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목적이 뭐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챗GPT가 아까 강아지를 못 발견을 했지만 만약에 챗GPT가 정말 강아지를 판별하기 위한 AI였으면은 훨씬 잘했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출시도 안 했겠죠. 저렇게 못 쳤는데. 근데 챗GPT 같은 알고리즘의 역할은 뭐냐면은 사람처럼 그럴싸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게 얘네 학습 목표예요. 애초에 만들 때부터. 한 번도 얘네들은 학습되는 과정에서 목적이 정확하고 올바른 답변을 주는 걸로 된 적이 없어요. 사람처럼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가 저한테 딱 와가지고 100% 던임 사건 만들어 그러니까 얘기해 달라고 하면은 저는 그 자리에서 사람처럼 그냥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니까. 요런 게 이제 환각 현상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챗GPT가 원래 용도가 아닐 때 쓰면 많이 일어나고요. 근데 보면은 수학 문제 같은 거 간단한 거 물어봐도 여러분 다 풀 수 있잖아요. 483인가 나와야 될 텐데 답을 틀려버리죠. 아니면은 요것도 되게 영미권에서 유명했는데 그 스트로베리 이건 작년까지도 있었어요. 작년 말까지도. 그 딸기란 단에 알이 몇 개 들어있냐? 그 3개 들어있잖아요. 그죠? 제가 틀렸죠. 근데 2개 들어있다고 얘기하고 이런 엉터리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그냥 사람처럼 답변을 하면 되는 거지. 뭐 정확하게 단어에 있는 뭐 무슨 글자의 개수를 세는 용도로 학습된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챗GPT를 사용할 때는 얘가 환각 현상이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얘한테 묻고 있는 질문들이 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젯밤에 생각나가지고 한번 만들어서 넣어본 건데요. 그 예를 들어서 책 이것도 되게 심해요. 이것 때문에 챗GPT 연구에 쓰는 거를 좀 저는 덜 좋아하는데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책이나 논문 추천해 달라 그러면은 이거는 아직도 얘는 망상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초등학생이시니까 그 인공지능 관련 도서 5권 추천해 달라고 하면은 막 추천해 줬거든요. 이거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네이버 도서에서 검색해 보면은 하나도 없어요. 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내가 보고 싶다 하면은 교보문고 사이트 들어가셔서 보셔야지 챗GPT한테 추천해 달라 그러면은 곤란합니다. 물론 아마 유료 버전 챗GPT는 이거를 해결하는 도구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확실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당연히 근데 AI가 워낙에 지금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는 분야고 하니까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계속 고치고 있어요. 아까 전에 구글도 피자에 모공풀 넣으라 그러니까 바로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고쳐서 다시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해결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맥북 프로 같은 거 이거 워낙에 유명해져가지고 요즘 다시 물어보면은 저한테 핀잔 줍니다. 그건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고 맥북 프로 요즘 나온 건데 왜 그러시는 건지 어디서 인터넷에서 뭐 읽어보셨냐 뭐 이런 소리 하고요. 그 계산도 시키면은 요즘 계산도 괜찮게 해요. 차근차근 계산해 봅시다 하고 사람이 계산하듯이 수식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프로그래머도 그려달라 그랬는데 뭔가 성별이나 뭔가 여전히 안경을 좀 많이 썼다는 편견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노력을 한 게 보이죠. 그러니까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해결될 문제고 이거 정말 많은 돈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까 전에 도서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밤에 생각나서 해본 건데 안 되고요. 그 라즈베리에서 알이 몇 개일까 한번 해봤거든요. 이건 최신 무료 버전인데 그때 이거 맞추더라고요. 그 알 3개 있다고 잘 맞춰가지고 그렇구나 했는데 근데 유료 버전에서 오타를 내가지고 물어봤더니 제대로 셌어요. 3개 있다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래 단어에는 알이 4개가 있다고 갑자기 헛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질문이 조금씩 달라지고 이러면은 또다시 혼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얘한테 뭔가 정확한 정답이 있는 물음을 할 때는 그럴 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AI를 잘 쓸 수 있겠느냐 하면은 인공지능이 틀리거나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좀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수학 문제나 아니면 라즈베리 알이 몇 개 있냐 이런 거는 그 명확한 정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정답에 맞는 도구를 쓰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럼 계산기를 쓰는 게 좋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 스트로베리한 단에 알이 몇 개 있는지가 궁금하면 직접 세보시면 됩니다. 제일 빨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 AI를 써야 되겠다. 왜냐면 어떤 것들은 너무 복잡할 수 있거든요. 뭐 책 한 권에 있는 알을 다 세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요즘은 AI가 하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전문적으로 푸는 AI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요 울프라 말파라고 하는 요 서비스가 수학, 과학 전문으로 개발된 물건이거든요. 그거는 인공지능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서비스인데 그래서 얘네 규칙 AI랑 그 아마 그 다 여러 가지 섞었을 거예요. 방법 자체를. 얘는 뭐 대학교 수학까지 다 열심히 잘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번역을 해야 된다. 이런 챗GPT에 넣는 것보다는 마찬가지로 구글 번역기에도 요즘 AI가 들어가고요. 아니면 뭐 디벨이라는 전문 번역 그 AI 서비스도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쓰면은 얘네들 애초에 목적이 번역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대답을 내놓게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만약에 내가 진짜 정보성 검색을 해야 된다. 내가 만약에 도서 검색을 제가 정 AI한테 여러분께 추천할 도서 5권을 제가 정 알아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요즘은 이런 문제들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AI들이 요즘은 출처를 같이 주는 AI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퍼플렉시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아마 챗GPT만 오픈 AI에서 사람이 나와서 창업한 회사일 거예요.
그래서 퍼플렉시티라는 검색 엔진이 있는데 여기 이거 무료 버전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검색을 해달라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챗GPT랑 다르게 얘는 뭘 하냐면은 그 웹사이트에서 검색도 하고요. 그다음에 답변을 달면서 여기 조그맣게 이게 링크들이에요 다. 본인들이 웹사이트에서 검색한 거를 보고 분석한 다음에 링크까지 달아서 저한테 제시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정보성 검색을 했을 때 보통은 존재하는 걸 줍니다. 다 존재하는 도서예요. 얘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훨씬 낫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게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AI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OX 퀴즈로 좀 마무리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해보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생성형 AI를 1교시 마지막에 하고 끝났는데 그 AI 기술이 좋아지면서 또 하나 생긴 문제가 뭐냐면은 그 가짜 이미지를 만들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가짜 동영상, 가짜 이미지, 가짜 목소리 이런 걸 만들기가 너무너무 쉬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이런 거 옛날에는 그냥 누가 범죄자가 그 제 목소리 어설프게 흉내내가지고 전화를 거는 거였으면은 이제는 똑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옛날에는 그 뭐 옛날에는 이렇게 누가 제가 나오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걸 만들고 싶으면은 어디 제 다른 사진이나 이런 걸 이렇게 도려내서 어떻게 잘 기워 붙였어야 됐지만은 이제는 진짜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의 수준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런 오정보가 많이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인터넷상에서 보는 이미지들이 더 이상 이제 다 진짜가 아니고 가짜가 꽤 많이 섞여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머리 한켠에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항상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의식을 하고 있는 게 좋고요. 동시에 이런 게 너무 뻔한 AI 이미지 같은 것들은 좀 스스로 뭐가 AI고 뭐가 아닌지를 좀 알아맞힐 수 있는 능력도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가져온 OX 퀴즈인데요. 이거 둘 중에서 AI 뭐가 그랬을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왼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손 들어주세요. 왼쪽. 오른쪽. 정답은 왼쪽이에요. 정답은 왼쪽이에요. 자, 그러면 상품을 걸고 질문, 그 선착순으로 그 왼쪽이 왜 AI 이미지인지 이유 두 개 될 수 있어요? 말씀하세요, 노란 거. 딱 번째. 점이 너무 좀 선명해서 검은색 점이. 이랑 검은색 점이 어때요? 검은색 점이랑 뭐라 해? 검은색 점까지는 맞는데, 근데 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누가 먼저 했는지 어떻게 알지? 혹시 봐주시고 골라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손 다시 다 내렸다가 다시 한번 올려볼래요? 어때? 지금 손 올려봐요. 제 뒤에 저 앞에 해볼래요? 개구리 몸에 있는 점이랑 발가락 개수. 점이 어때요? 이게 다 비슷하고. 발가락 개수는 어때요? 맞아요. 하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상품. 네. 요 왼쪽이 AI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AI 특징이 뭐냐면은 이 OX 퀴즈라는 계속 염두에 두면 되는데 디테일에 약해요. 큰 거는 잘 맞추는데 세부적인 걸 잘 못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해야 되면은 어느 순간 들어 누워요. 그래서 진짜 개구리는 보면은 반점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AI가 개구리 형태까지 그리고서는 이게 대충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동그랗게 그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 비슷비슷한 크기로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그다음에 발가락 같은 것도 이게 다리까지는 내짝 달려있는 거 알겠는데 끝에 발가락이 어떻게 달려있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대충 그려요. 그다음에 눈도 보면은 진짜 개구리는 이렇게 동공도 있고 이렇게 홍채도 있고 뭔가 복잡하잖아요. 가짜 개구리는 뭔가 이렇게 단추같이 생겼거든요, 눈이. 이런 것도 하다가 집어 던진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아래에 있는 풀 같은 것도 되게 이렇게 세밀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파리가 살아있고 결이. 근데 여기는 뭔가 이렇게 분명히 여기가 선명하면은 이쪽에 있는 풀도 선명해야 될 것 같은데 뭉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하다가 잘 모르겠으니까 눈을 찔끔 감은 거예요. 이런 게 AI 이미지의 전반적인 특징 중 하나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둘 중에 누가 AI일까요? 왼쪽에다 손 들어봐요. 왼쪽이 AI다. 오른쪽이 AI다. 정답은 이거 왼쪽이 AI예요. 근데 이거는 퀴즈 안 할게. 이거는 타이타닉이라는 유명한 배거든요. 그 빙산에 충돌해가지고 가라앉았던 배인 건데 왼쪽이 실제 과거 사진인, 아니 오른쪽이 실제 과거 사진인 거고요. 왼쪽이 AI가 상상한 타이타닉인 건데 이제
AI 상상했다 보니까 너무 선명한 것도 있고요. 댓글로 내가 어떻게 아냐? 타이타닉 모르는데 요 도시 실제 배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진짜처럼 생긴 이게 도시라고 부르나? 하여튼 요 막대기가 하나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약간 옛날 범선 대항해 시대 때 범선에 달린 그런 게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살면서 배는 많이 봤는데 무슨 배야 뭐가 달리는지가 불명확하니까 그냥 대충 붙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 미적 감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 미술 하시는 분들은 이게 빛이 비추는 방향이 이런 게 좀 부자연스럽다 하더라고요. 여기가 뒤에 조명이 있으면서 여기도 밝는데 어디는 여기는 어둡고 이런 게 좀 부자연스러운 빛 구도라고 해요. 그거는 제가 미술을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요거 AI가 그린 그림 좀 어렵. 어떤 걸까요?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손 들어봐요. 오른쪽. 왜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이상해요? 오른쪽 그리면서? 여기 보시나요? 팔이 이상해요. 팔 여기 보면은 그 요 친구 팔이 이상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머리 찾았고 나머지 이제 팔을 이렇게 잘 그려 넣어야 되는데 팔 배치하다 헷갈린 거예요. 뭔가. 여기도 보면 여기 손가락도 뭔가 따로 놓는 것 같고 요쪽에 팔도 뭔가 이상하게 뻗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AI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세밀해지고 특히 손가락을 진짜 못하고요. 그래서 AI가 그린 만화 이런 거 볼 때는 보통 주인공 손가락 이런 거 많이 보면 개수가 틀렸거나 이상하게 꼬여 있거나 막 이상한 데 연결돼 있거나 이러면 보통 AI입니다. 얘는요? 얘는 좀 어려워요. 이상인데? 왼쪽이 AI다. 오른쪽이 AI다. 그래도 왼쪽이 더 많네요. 이거 왼쪽이 AI거든요. 그럼 왼쪽이 왜 AI예요? 분명히. 해보시지. 그 옆에부터 얘기해봐요. 물에 비친 게 실제랑 똑같다고요. 물에 비친 그게 보는 건 잘했어요. 보통 AI가 물에 비친 거를 못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물이 있는 그림에서는 물에 비친 거 보면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 그림은 AI가 꽤 잘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 옆에 있던 친구 얘기해 볼래요? 네. 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이걸 답지를 보고 왔는데 왜냐면 이게 제가 만든 퀴즈는 아니고 이제 영어 웹사이트에 있는 걸 가져왔으니까 거기서는 사실 정답이 다른 거 있는데 이것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 한번 바뀌었고요. 안 받은 친구 있나? 저 뒤에 그 파란 옷 한번 해보실래요? 구름이 좀 그 옆에 나무들보다 붙어 있고 음, 그 나무가 음, 살짝 다 뭉쳐 있. 맞아. 이게 원래 주어진 정답은 단풍나무였어요. 여기는 보면 단풍나무 이파리가 되게 세밀하고 이파리 종류도 뭔가 여러 가지가 있고 뭔가 좀 디테일이 살아있는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얘가 단풍나무 하다가 좀 이렇게 눈이 풀려가지고 약간 그릿해졌거든요. 뭔가 오밀조밀하고 그냥 뭉쳐놨고 약간 이파리 모양 다양한 거 잘 모르겠고 난 그냥 그릴 거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린 거여가지고 요게 AI 그림이에요. 근데 요게 되게 좀 알기 어려웠어요. 얘는 뭐가 AI일까요? 총 10개 있거든요. 이게 5번째인데 얘는 뭐가 AI일까요? 왼쪽이 AI다. 오른쪽이 AI다. 저쪽에서 왜 AI인지 한번 받아볼까요? AI 왜 AI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오른쪽이 왜 AI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저쪽에는 없네. 이 앞에 남색 얘기해 주실래요? 우주선이 저쪽 보면은 연기가 나올 때 엄청 사방으로 퍼지는데 오른쪽 그림은 그냥 밑에만 있고 옆에는 없어요. 너무 연기가.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봤던 답지에는 없긴 했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하나 정도 더 놓고요. 저쪽에 파란색 친구 얘기해 보실래요? 하늘에
구름이 구름. 오른쪽에서 구름 바로 아래 새 있어서 여기요. 뭔가 좀 응. 네, 근데 사실 그게 있어요. 그 실제로 AI 그림을 보면은 왠지 모르겠는데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저희도 사실 그 살면서 그림을 많이 봤으니까 진짜 그림을 살면서 계속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위화감이 들면 AI인 경우가 많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얼른 얘기를 하면은 우주선을 대충 그렸어요. 이게 근데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있는 우주선의 그림보다 여기서 있는 우주선을 대충 그린 게 여기서는 판별 기준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이런 것들에 이제 상품 안 거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얘일까요? 이거 왼쪽에 AI다. 오른쪽에 AI다. 슬슬 다들 잘 맞추시는 것 같은데 오른쪽 왜 AI예요? 뒤도 뭉개져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물에 비친 거가 좀 이상하면은 판별 기준이 된다 그랬는데 특히 요런 데 보면은 그 물 위에 있는 건물하고 물 아래에 있는 모양이 좀 다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AI 기준이라고 돼요. 여기는 그 위아래가 좀 매칭이 됐는데 건물들 같은 게 여기는 좀 더 여기 지금 여기 네모난 게 납작하게 나와 있는데 바로 대응되는 그 바닷가에 그 건물이 없거든요. 말씀하시죠. 여긴 좀 어두운데 오른쪽은 오른쪽 어딘데? 그 강가 같은데 빛이 막 가로수가 없는데도 막 빛이 비쳐져 있어요. 네. 그 기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여기 있는 답지보다 낫다. 여기 있는 답지에서 나왔던 건 뭐냐면은 이게 홍콩인데 실제 홍콩에는 이런 산이 있고 이런 산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알 수 있는 기준 중 하나다 그러는데 저희는 홍콩 모르자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 나온 건데 이런 조명 같은 것들은 확실히 좀 부자연스럽죠. 예, 이게 어려워가지고 요거를 상품을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걸리고 근데 일단 OX로 왼쪽에 AI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손 들어 보실래요? 왼쪽에 AI다. 오른쪽에 AI다. 왼쪽이야. 자, 정답은 왼쪽이에요. 그러면 왼쪽이 AI, 왜 AI인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사람한테도 상품 하나 줄게요. 이게 오늘 마지막 상품인데 어려워가지고 왼쪽이 왜 AI일까요? 요거는 딱 정답이 찾고 있는 정답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누구 돼야 돼? 제 까만색 옷 입은 친구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음, 근데 산이 그렇게 없잖아. 음, 약간 애매해서 이건 제가 찾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찾는 대답이 아니어가지고 요거는 통과를 할게요. 왜냐면은 오른쪽도 진짜 오로라 사진이거든요. 요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그 저희가 살면서 오로라를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오로라의 기준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약간 애매한데 산의 조명은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되긴 하는데 제가 찾는 대답이 아니어서 넘어갈게요. 손 반짝이는 친구. 소라가 너무 진짜 오로라 너무 입체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같이 귤같이 일자로 마시고. 응. 내가 응. 음,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되게 미안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찾는 대답이 있어가지고 통 패스할게요. 이쪽에서 한번 받아볼까요? 뭐라 해야 되지? 아니, 저쪽 끝에서 오늘 안 받았으니까 저희 까만색에 빨간색 옷 입고 있는 친구 해보실래요? 음, 음, 그것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찾는 게 안 나왔어요. 안 받은 쪽에 앞에 있는 저기 뭐야, 청자켓 입은 여자친구? 통과. 보자. 어디를 해야 되지? 저희 머스터드색 옷 입은 친구. 그 본인 선풍기. 오로라가 너무 선명해요. 저기 왼쪽에서 오로라가 너무 선명해요. 한 명이에요. 오로라에 문제가 있거든요. 왼쪽에 오로라를 잘 보셔야 돼요. 오로라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저희 친구. 네. 음, 음. 특히 부자연스러운 곳이 있어요. 그 오로라에 문제가 있어요. 특히 오로라의 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알려준 것 같은데. 누구 해야 되죠? 뽑아주실래요? 그 오로라가 너무 휘어져 있어. 오로라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오로라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다 너무 간접했거든. 앞에 여기 오렌지색 옷 입은 친구 여기 보실래요? 를 비친 게 응. 실제 색깔이랑. 그것도 정답 중에 하나긴 한데 근데 제가 찾는 정답이 그 뻔한 게 있어요. 뽑아주실래요? 저요. 잘 할까요? 어떡하지?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저기? 앞에 남식이요? 네. 오로라가 너무 선으로 이루어지고 군데군데가 뭉쳐 있어요. 근데 뭉쳐있는 게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 오른쪽이랑 오른쪽이랑. 산 저쪽이랑 뭉쳐 있어요, 너무. 뭉쳐있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한 곳에 오로라가 너무 많이 있어요. 골고루 퍼져 있지가 않고 오로라가. 그거 찾는 대답이 아닌데. 왜요? 네. 누구죠? 하늘색. 하늘색? 오른쪽 위에 맨 끝에 오로라들이 줄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아니고 응. 한 곳에 너무 다 동그랗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뭉쳐져 있는 것도 맞기는 할 텐데 그 진짜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뭔가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되게 달라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걱정 별로 안 되고 말씀 보시죠. 중간 부분에 응. 저 약간 셀처럼 요게 이상한 거예요. 요거. 요게 정답이에요. 이게 뭔가 이게 사람 입장에서는 오로라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러운 매끄러운 형태가 있는데 뭔가 이게 종이 접힌 것 같은 이런 이상한 주름 있잖아요. 요런 게 뭔가 보통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이미지 처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패턴이거든요. 요런 패턴이 들어가 있는 요게 이제 그 AI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 빠르게 넘어갈게요. 요거 왼쪽 오른쪽 뭐가 AI죠? 왼쪽 왜 그래요? 배경도 맞아요. 배경도 흐리멍텅하고 나무도 여기 엄청 구체적인데 나무도 뭉개버렸고 요 근처에. 그리고 이게 천삼갑이라고 하는 동물인데 이게 수상하게 저희가 아는 동물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어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생쥐 캐릭터나 뭔가 이런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디테일 천삼갑의 비늘 같은 거는 잘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잘 맞추는데 천삼갑이 실제로 어떻게 생겨먹었나?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는데 눈가랑 이런 거 다 비늘로 덮여 있고 모르니까 약간 대충 생쥐랑 뭐랑 섞어가지고 이제 얼굴을 만들어 놓은 거죠. 왼쪽에 AI고 얘는요? 누가 봐도 얘는 왼쪽에 AI다. 손. 오른쪽에 AI다. 오른쪽에 AI죠. 오른쪽에 왜 AI 하냐면은 그 못된 대답은 상형 문자가 가짜래요. 근데 저희는 상형 문자를 못 읽으니까 좀 더 쉬운 거는 팔이 틀렸어요. 특히 여기 보면은 이 사람 팔이 너무 많이 달려 있고 그다음에 그 너무 많은 팔을 그리다가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제 AI인 거예요. 그러니까 팔하고 손가락이 제 경험상에도 되게 괜찮은 지표예요. 그 사람을 볼 때는. 얘가 파라오에 그 약간 AI 이미지로 막 이렇게 막 사람들 깍지 끼거나 막 이렇게 막 연애하는 사람 아닌데 연애하는 사람들 이렇게 할 때도 그 깍지 낀 손에 손가락이 막 이상해요.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 보시면 보통 맞고 마지막인데 둘 중에 AI 뭐죠? 왼쪽이 AI다. 오른쪽이 AI다. 왜 AI죠 오른쪽이? 확실히 사람들이 너무 일괄 글씨 신문 한번 읽어봐요. 이거 신문 읽히나? 물론 영어긴 한데 요거 보면은 이거 영어도 아니고 사실 작아가지고 약간 애매하긴 한데 왼쪽은 영어 글씨들인데 여기는 이걸 자세히 보면은 이게 영어가 아니고 그냥 아무거나 해놨어요. 거의 그냥 선분으로만 해놨고 그 다음에 요 사람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리다가 약간 블러돼가지고 이것도 하다가 하기 싫어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AI가 개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게 정답들인데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그 전박에 문제가 있고 다른 것도 다 찾아내는 것처럼 이제 다른 데 문제가 많고 타이타닉 엉뚱한 배고 이제 팔 이상하고 여기는 네 나뭇잎 이상하고 그 우주선을 좀 더 잘 그릴 필요가 있었고 이게
진짜 홍콩산 이렇게 생겼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고 이게 물에 문제가 있고 뭐야? 네, 오로라 요게 되게 이상한 뭔가 기계가 개입한 것 같은 이런 질감이 나오고요. 이거는 엉뚱한 동물 갖다 붙여놨고 그 다음에 여기 발도 틀렸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저도 처음 한번 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가지고 몰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팔 못 그렸고 네, 상형 문자 틀렸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글씨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요걸로 이제 AI 관련된 거는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